일단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변경. 그리고 요거 못 외우신 분은 빨리 외우십시오. 두 가지 있어요.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그래서 변경은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법 바뀌는 거고 감가상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뭐 대손이나 감가. 그 다음에 얘는 전진법.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추정은 소급이 아니고 전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요거 두 줄 기억하고 계시면 맞추시는데 좀 유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증여. 증여의 뜻이 뭐죠? 네, 살아계실 때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번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건물. 우리 공짜로 받는 거 뭐라 그랬어요? 자산, 수증, 이익. 그럼 취득원가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 자산, 수증, 이익. 그 다음에 안 갚아도 되는 거 채무면제 이익. 불나거나 지진 나면 재해 손실. 그 다음에 보험금 받으면 보험 수입. 그 다음에 배당금 받으면 뭐요? 배당금 수익.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알고 계세요. 간혹가다 나오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증여라는 건 공짜로 받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3번의 정답 1번입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효이자율법. 우리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유효이자율법 있죠? 이거 어디에서 우리 볼 수 있냐면 사채상각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채상각할 때 유효이자율법을 쓰고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딴 거 사이사이에다가 넣어 놓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컨트롤 F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이쪽에 나와요. 기타 포괄.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리고 이거 잘 나옵니다. 매도 가능 증권하고 단기 매매 증권 잘 나오잖아요, 시험에. 그 다음에 5번처럼 나오면 꼭 분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3월 1일 날 $10,000 상당의 제품을 해외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그러면 제품 매출 1,000만원. 왜냐면 거기 1달러에 1,000원이래요. 그래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1,000만원.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얼마에 얼마 받았냐면은요, 1,050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3월 31일 날 보통예금으로 1,050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원래 외상 매출금은 얼마였어요? 외상 매출금은 1,000만원이었죠. 그래서 외화 때문에 돈 더 받았죠. 그리고 이번 시험에 외화 나올 문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떴어요. 뭐가 떴냐면 저기 외화가 1,040원까지 1,400원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외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슈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도 잘 내지만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대빵 높아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외화 환산 이익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외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적어드리잖아요. 어떻게 적어드리냐면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 위에 거는 뭐 할 때요? 실제. 밑에 거는 결산.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려면 결산 문제여야 돼요. 왜냐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 결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조업도. 제가 하는 얘기는 맨날 똑같아요. 조업도 나오면 원가 행태예요. 그래서 변동비하고 무슨 비 있었죠? 고정비 있었죠. 그래서 우리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은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은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고 해서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기본요금, 중고정비는 일정 부과.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거기 A, 그 첫 번째 그래프 있으시죠? A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변동비. 그 다음에 B는 고정비. 그 다음에 C는 단위당 변동비. 그 다음에 D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D는. 그래서 정답은 A하고 C 해서 몇 번이요? 1번. 그러니까 그래프도 알아야 되지만 일단 이거 기억 안 나면 어차피 못 풀어요. 찍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가에게는 좀 암기성 시험입니다. 원래 자체가.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거기 지문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총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총. 그것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총 나오면 짧은 거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T자 숙지 잘 하시고. 그리고 T자는 저기 전산회계 1급에 전산회계 1급 아니면 전산세무 2급에 원래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공품, 기초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 원가, 기말제공품. 그래서 기초가 얼마냐면 50, 총이 200,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예요? 100. 그래서 150. 그 다음에 제품,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제품. 아까 단기제품이 150이었죠? 그 다음에 기초제품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기말 얼마예요? 45만원. 차변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 나오세요? 145만원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부문의 배분. 그래서 우리 보조 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었습니다.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요? 복잡하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를 무시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나오면 순서 정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상호는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세요. 왜 4번이냐면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까지는 맞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계산이 간단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죠? 간단하라고 써있죠?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거 계산 간단하지 않아요. 항상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계산이 간단하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 개별은 비싼 거, 종합은 싼 거. 근데 8번 문제 같은 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말 갖고 장난치는 게 저희가 은근 함정에 잘 걸립니다.
그다음에 개별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종합은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그다음에 작업, 원가표, 그다음에 공정, 완성품, 완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작업원가표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종합원가는 동종제품을 대량 생산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종합원가 계산은 총제조원가를 해당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한산량 나왔죠. 완성품 한산량이면 종합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종합이 정확해요, 개별이 정확해요? 개별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개별은 몇 개씩 하는 거다? 하나씩. 그래서 당연히 하나씩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그리고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 보시면 가공비는 균등 발생이래요. 무슨 발생이래요? 균등 발생. 그 다음에 평균법의 완성품 한산량은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뭐요? 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완이 500개예요. 그리고 말이 200개에 몇 프로? 50% 해서 600개. 그 다음에 선출법.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죠. 그래서 500 더하기 200의 50%. 그 다음에 빼기 200의 몇 프로요? 200의 30%. 그러면 몇 개 나와요? 540개.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대손세액 공제.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만 가능하고요. 몇 년 이내? 10년 이내.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게 제일 잘 나와요.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저기 어음이나 수표 부도 발생 시에 몇 개월 경과해야 된다고요? 6개월 경과.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2번 어렵습니다. 근데 12번은 우리 암기한 걸로 풀어야 돼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우리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에 몇 가지 있었어요? 4가지 있었어요.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 포괄 양도. 그래서 4번이요. 저기 나왔잖아요. 담보라고. 그러니까 시험인지라 냈던 거 또 내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했었던 게 다 뭐냐면 그나마 시험에 많이 나왔었던 거 외우라고 설명드리는 거지 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시험에 나왔던 게 나올 확률이 또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거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 그럼 일단 이렇게 나오면 얘 먼저 생각해야 돼요. 불공 먼저. 그래서 접대비, 업무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보시면 1번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어도 인정은 해줍니다. 왜냐면 전송이 안 됐을 뿐이지 세금 계산서 발행은 했잖아요. 그리고 전송은 언제까지? 발급일 다음 날까지.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경정에다가 밑줄 치세요.
경정이 뭐냐면 신고를 잘못한 경우를 경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고하다 보면은 신고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뭐 해야 되죠? 다시 고쳐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정신고 시 빼먹었어. 그러면 확정신고 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풀다 보면 예정신고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요 얘기예요, 3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한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요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급한 거, 요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괘씸죄로 봐요. 왜 그러냐면 확정신고라는 게 정확하게 신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고 날짜를 어겨서 발행했어.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거 세금 적게 내려고 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납부세액 이렇게 구하잖아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 매입세액. 그러면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한다는 얘기는 세금 신고 다 끝나고 나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세금 문제 때문에 장난친다라고 국가에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날짜 지키잖아요, 열심히 세금 낼 때. 그 다음에 14번 요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 맞추시려면 10개인가 11하나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답 위주로 보세요. 일단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세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약정일 이후 그냥 이자 지급일이에요. 실제 이자 지급일 아니에요. 약정일에 대한 이자 지급일입니다. 실제하고 약정일하고는 달라요. 약정일은 뭐냐면 문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날 주겠다 라고 적혀 있는 거고, 우리가 무조건 문서에 있는 대로 주진 않잖아요. 뭐 미리 줄 수도 있고, 근데 솔직히 미리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늦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실제 지급일이 돼버리면은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은 날짜로 해야 되는데 법에서는 그냥 그 약정일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거 잘 나오지도 않거니와 이거 하나 맞추려면 12개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거 외울 시간에 T자 열심히 외우시고 그게 더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무기명 채권도 좀 봐두세요. 무기명이 뭐냐면 누구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요런 거는 실제 지급 받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뭐냐면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왜 4번이냐면 아닌 것은 양도소득. 왜 4번이냐면 양도소득이라는 게 집 사고 팔거나 뭐 토지 같은 거 사고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 사고 팔 때 세금 떼고 줘요? 아니죠. 1억에 팔면은 1억 다 주잖아요. 1억에 팔았다 그래서 9천만 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천징수라는 게 못 떼고 주고받는 거예요. 세금 빼고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양도소득은 세금 떼고 주고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611페이지인데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시험장 가셔서 4개는 맞춰야 돼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연습하시면 요 정도 수준은 4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거래처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접대비라 그랬죠. 그리고 영업 보니까 800번대예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우리 회사 직원일 땐 뭐라고요?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2번 협회비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뭐라고요? 세금과 공과. 근데 적십자 회비만 뭐라고요? 기부금. 시험 내시는 분들도 이렇게 외운다라는 걸 알아서 가끔씩 이거 돼요.
그리고 이거 세금가공가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적십자회비는 기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월 10일은 아무 말 없으면 800번대예요. 그래서 800번대 세금가공과 5만원, 현금 5만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아마 지금도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화폐비라고 치면 화폐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몇 번대예요? 600번대예요. 우리는 5하고 8만 쓰는 거예요. 6하고 7은 있어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협회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자본화 대상. 그 다음에 공장의 완공 예정일은 내년. 일단 자본화 대상이라고 나오면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자본화 나오면 자산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오늘 푸는 것 중에서는. 그리고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겁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표 발행. 우리 이거 엄청 많이 풀었죠. 수표 발행은.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고요? 당좌 예금이죠. 그래서 당좌 예금 얼마 나갔어요? 350.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됐어요? 짓고 있는 중이죠? 왜냐면 완공일은 내년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직 완성 안 된 거 뭐라 그랬죠? 건설 중인 자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물은 완성된 거고 건설 중인 자산은 뭐 된 거예요? 미완성.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래서 시험 문제 요것도 종종 출제되니까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6월 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할인 발행. 그래서 할인이라는 게 싸게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 요렇게 돼요. 대변의 사채 1억. 그 다음에 무슨 예금으로 받았대요? 보통 예금. 보통 예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9,900 받았죠. 그 다음에 차변에 100만원 부족한데 할증 발행했대요? 할인 발행했대요? 할인 발행했대요. 할인 발행한 거 뭐라 그러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팁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지나가듯이 한번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분계 잘 안 돼요. 분계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걸 몰라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여기에다가 사채를 치면 안 돼요. 사채 치면 사채만 뜨니까 요 계정 과목을 치실 때 이건 찾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F2 누르고 사채 치면 사채가 들어가는 글씨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뜨잖아요. 사채 무슨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이런 운도 좀 있어야 돼요. 시험장 가서 무조건 다 내 머리에만 있는 걸로 맞출 거야 그러면 합격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운 비슷하게 내가 최근에 본 거라던가 아니면 컴퓨터 들어가서 쳤는데 있네 요런 것들이 좀 걸려야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얘 계속 나오죠. 그래서 원천징수 나오면 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금. 받을 때는 헌납세금. 그래서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무슨 예납? 중간예납.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는 급여 지급시래요. 그러면은 요때는 무슨 금이에요?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 55만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돈 나갔대요? 보통 예금에서 나갔대요. 얼마 나갔대요? 55만원. 그 다음에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그리고 답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일반 전표 요 5개는 완전히 못 풀 수준은 아닙니다. 다른 회차에 비하면 어려운 횟수는 아니에요. 일반 전표는 요 정도면.
근데 평균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얘기지. 솔직히 분계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누어지기는 해요. 잘하시는 분하고 못하시는 분하고. 왜냐면 주관식이라. 제가 그래서 그 얘기는 하잖아요. 이론은 찍어서 맞출 수라도 있다고. 근데 주관식은 갈려요. 그러니까 주관식이 많은 시험이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장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정도 판가름은 나요. 왜냐면 주관식은 공부 안 하면 손을 못 대니까. 그 다음에 8월 7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십시오. 첫 번째 줄에 구매 확인서랑 두 번째 줄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출의 영세 서울역. 그 다음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2천만원. 그 다음에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 매출금 얼마요? 2천. 많이 풀어봤던 분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8월 2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하실 때는 항상 저걸 먼저 하셔야 돼요. 뭐 먼저 하셔야 되냐면 증빙 먼저. 그래서 8월 21일 팔았는데 현금 영수증으로 팔았대요. 그러면 매출에 뭐예요? 현화. 그 다음에 하나로 상사. 잠시만요. 장현성한테 팔았구나. 우리 회사가 하나로죠. 그리고 요것도 볼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위에 회사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저도 처음 배울 때 거래처에다가 우리 회사 이름 자주 넣었어요. 거래처에다 넣었는데 없대. 그리고 나중에 문제 보면 우리 회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그리고 가끔씩 상품도 나옵니다. 상품 팔면 무슨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이에요. 그래서 제품 매출 얼마냐면은 3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만원이죠.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얼마요? 33만. 그 다음에 9월 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9월 5일은 팔았죠? 매출에 과세 항체 여.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4천. 그 다음에 세금 400. 그리고 금액 어떻게 받았는지 없으면 저기 보시는 거예요. 밑에. 거기 밑에 보시면 현금 밑에 얼마 써있죠? 300 써있죠. 그래서 현금 얼마요? 300. 그 다음에 외상 밑에 얼마 써있어요? 4,100.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나왔는데 금액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 밑에 보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 밑에 얼마 있냐, 외상 밑에 얼마 있냐, 수표 밑에 얼마 있냐, 그거 보고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27일에 별표 2개. 요건 회계에는 잘 안 내요. 회계에도 내긴 하는데 우리 불공 외울 때 이렇게 외웠죠.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용, 업용, 소용, 승용차,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하고 뭐라 그랬어요? 세금 계산서. 거기 지문에 밑줄 치세요. 토지 첫 번째 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뭐야? 전자 세금 계산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토지하고 세금 계산서 나왔으니까 불공이에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왜 헷갈려 하시냐면 딴 것 때문에 헷갈리는 게 아니고 잘 안 내요. 회계에서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왔고 그나마 세 번은 한 5번 정도 나오긴 했는데 불공 중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불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입의 불공이고 세로 용역 여 차변의 토지 그리고 이것 꼭 기억하세요. 불공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합친다 그랬죠. 그래서 4,400 토지 취득했으니까 토지예요. 그 다음에 대변의 통장에서 2,500 나갔대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래서 대변의 미지 급금 1,900. 그래서 이것도 불공입니다. 토지의 세금 계산서.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똑같은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인데 계산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계산서는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예요. 계산서는 불공이 되려면 꼭 이분이 나와야 됩니다. 지문에 세금 계산서 없는데 불공 썼어. 그럼 그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지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12월 12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달러. 그 다음에 우리 수출 나왔죠.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무슨 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환율은 기준환율이나 제정환율.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12월 12일 날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선 대변의 제품 매출인데요 시험장 가실 때 꼭 계산기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12일이죠. 12월 12일 날 얼마예요? 1,100원 해서 얼마 나와요? 2,20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못 받은 거죠? 못 받았다. 외상 매출금 얼마요? 2,200. 이 정도는 연습하면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분계는 아니니까. 그리고 풀다 보면은 반복적인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시험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거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이거 나오면 괜찮습니다. 문제 3번에 1번 있잖아요. 요거 최신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 괜찮아요. 시험 문제. 왜냐면 그냥 열심히 타이핑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 요 문제 좋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고 있죠. 요거 괜찮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안 넣는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열심히 다 치면은 다 맞게끔 해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넣는 거예요. 여기 부가가치에서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저희 시험 볼 때 이거하고 이거는 안 나옵니다. 부속명세서 2하고 부속명세서 3 가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에 사람이 막 여기 가서 누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거 컨닝하면 안 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우리 눌러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부가가치, 부속명세서,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수목에 요거 연습할 거예요. 무슨 신고요?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일 최신 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 열심히 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1월에서 3월, 2월, 15일. 그래서 요거는 한두 번만 더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호는 F2, 대한전자. 그 다음에 비품이죠. 없으면 뭐예요? 기타예요. 그래서 기타에 200에 20. 그 다음에 2월 28일 F2 상신기계. 그 다음에 기계니까 무슨 장치예요? 기계장치 3000에 3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월 30일 F2 대한모터스 차량 운반구 1500에 150. 요런 식으로 넣으면 끝이니까 오늘 못했어. 괜찮아요. 이 정도는 반복 연습하면 맞출 수 있잖아요. 뭐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타자만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씩 꼭 더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버전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 확정신고 누락,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어요. 누락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할만합니다. 예정신고랑 확정신고 그냥 넣는 거. 누락하면은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가산세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락보다는 그냥 신고서에다가 신고하시고 이게 좋아요. 저희들 입장에선,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항상 이게 우선입니다. 거기 1번 보시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의 뭐예요? 과세. 그래서 여기 신고서,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4월에서 6월이죠. 0401 0630. 그래서 매출 과세는 1번입니다. 그래서 2억 5천에 2,500 넣으면 1번 끝. 그 다음에 이제 2번 할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카드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라고 보이세요? 예, 거기에 매출의 카과랑 매출의 현과. 그 다음에 정규 영수증 외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매출의 뭐요? 건별. 그러니까 요게 먼저 우선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좀 꼬아놔도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카과하고 현과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3번 여기 써 있잖아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더하면은 99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900에 90이에요. 그 다음에 건별은 몇 번이라고요?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에다가 100만 원에 얼마요? 10만 원. 신고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이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칸 찾는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수출이죠. 수출은 매출의 뭐예요? 수출이에요. 그래서 매출의 수출 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신고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선적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선적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매출의 수출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3만 달러 곱하기 1750원. 그래서 3만 달러 곱하기 1750원 하시면 5250 나와요. 그리고 혹시 금액 틀리면 얘기 좀 해주세요. 간혹가다 저도 계산기 잘못 두드려갖고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 이상하다 그러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출은 6번이에요. 6번에다가 5200 얼마요? 50. 그래서 매출은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이제 매입할게요. 4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인데 저기 금액 일반이래요. 그러면 매입과세의 일반. 그래서 일반은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여기 10번. 몇 번에다 넣는 거예요? 10번. 그래서 10번에다가 1억 4,500에 1,400 얼마요? 50.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위 4에는 접대비 관련된 게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우리 접대비는 매입 불공이죠. 그리고 불공 나오면 꼭 몇 번 등록? 2번. 그래서 2번 입력해야 된다. 요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미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또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돼요. 불공 위치는 요건 외우셔도 됩니다. 어디냐면 여기 16번 찍으면 오른쪽 위에 50번 나와요. 거기가 불공 넣는 데예요. 그래서 불공에다가 3,000에 얼마요? 300. 그래서 설명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16번 다음에 16번 찍으면 오른쪽에 몇 번 나온다고요? 50번 나와요.
그래서 16번에 50번 선택하시면은 거기가 불공 넣는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승용차.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죠. 그래서 여기는 매입 카과의 고정이에요. 매입 카과의 뭐라고요? 고정. 그래서 고정하고 구별하는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고정은 감가상각자산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반은 고정이 아닌 것. 그래서 이 고정 구별 못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 가서 컨트롤 뭐야? F. 자동차니까 뭐예요?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요 밑에를 봐야 돼요. 요 밑에 감가라고 나오면 그거는 뭐라고요? 고정. 그 다음에 감가 안 나오면은 일반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여기 오셔서 꼭 한 번씩 더 쳐보시고. 그 다음에 카드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위에 아무거나 누르시면 여기 42번 나와요. 41, 42가 카드 넣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번에다 넣어야 돼요? 고정이니까 42번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350에 35만원.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거기 7번에 누락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리고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 그리고 지금까지 한 얘기인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번은 예정신고 누락이죠. 이거 매출의 과세예요. 그래서 뭐 구하셔야 돼요? 가산세 구해야 돼요. 뭐 구해야 된다고요? 가산세. 이거 가산세 몇 개예요? 가산세 2개예요. 몇 개라고요? 2개. 왜 2개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연습할 때 이거 있었죠.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얘 계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예정신고 누락, 매출과세 지금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매출과세랑 매출영세랑 매입과세 중에서 이중공제랑 과다환급. 그러면 여기에는 해당이 돼요. 예정신고 누락에 매출과세.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거 썼잖아요. 전송은 뭐요? 제외. 그래도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전송했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러면 전송했다라고 나오면 요 지연제출 가산세나 아니면은 제출불성실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숙지하시고.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익히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이렇게 10번 써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는 게 머릿속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리는 게 더 나으면 하루에 4개라도 풀어드리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는 2개만 하는 거예요. 신고불성실하고 납부지연인데 납부지연은 거기 날짜에다 밑줄 치세요. 제가 날짜 나오면 계산하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에다 등록하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에다 등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날짜 나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에다가 등록 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요 신고불성실이에요.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래서 납부세액은 30만원 나와요.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하면은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75% 깎아줘요. 그래서 몇 프로 내면 돼요? 25%.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하면은 90% 깎아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10%만 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거 2개밖에 안 나와요. 아직까지 저희 시험은. 그래서 3개월 안에는 75 깎아주고 한 달 안에는 90 깎아줍니다.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10에 25 하면 7,500원 나와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어려운 이유가
상황에 따라서 내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시험 볼 때까지 누가 더 하나라도 더 기억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등록하세요. 뭐 나올 때요? 날짜 나오면. 그래서 지금 날짜 나왔잖아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그리고 가산세는 여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26번. 그래서 26번에 보시면 여기 71번에다 넣는 거예요. 신고불성실은 아무 얘기 없으면 신고불성실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1번에다가 30만원에 얼마요? 7,500원. 그래서 요거는 71번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몇 번에다 넣어요? 73번에다 넣는데 여기 보세요. 날짜 나오면 이렇게 넣는 겁니다. 어떻게 넣는 거냐면 여기에다 일단 30을 쳐요.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날짜가 떠요. 그럼 거기에다가 2022년 4월 27일 그 다음에 2022년 7월 며칠이요? 20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짜 나오면. 왜냐면 날짜 나오면 우리가 미납일수 계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얘가 계산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한두 번씩 더 연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보고 알았다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꼭 복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가산세 없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니까 가산세도 일단 하는 데까지는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결산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자동결산에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그래서 결론은 1번은 수, 2번도 수, 3번도 수, 4번도 수, 5번만 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달러 잘 나와요. 특히 세무는 뭐 회계도 잘 나오지만 세무는 훨씬 더 잘 냅니다. 시험 때. 그래서 달러 나오면 외화잖아요. 외화 나오면 두 가지라 그랬죠.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위에 거는 실제, 밑에 거는 결산. 그 다음에 항상 세 줄로 풀어드립니다.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차입. 그리고 1년 이내. 1년 이내니까 무슨 차입금?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원래는 2만 달러 곱하기 1280원. 2560. 근데 2만 달러 곱하기 1200 얼마가 됐죠? 70원이 됐죠.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1270원 하면 2540. 그래서 얼마 떨어졌어요? 20만원 줄었잖아요.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되죠. 부채의 감소 어느 변? 차변. 그래서 단기 차입금 20. 그 다음에 부채가 줄어들면 행복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화 환산 뭐예요? 2. 간혹 가다가 부채가 떨어지면은 슬프다 그러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제 부채 좀 가져가세요. 부채는 줄어들어야 좋은 겁니다. 빚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3월 1일 1년치 임대료 12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3월 1일. 그래서 보시면 지문에 날짜 나오면 모르겠으면 가서 보세요. 3월 며칠 가서 보세요. 1일 가서 여기 있잖아요. 분계. 3월 1일 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요? 1200. 대변에 임대료 1200. 3월 1일. 그 다음에 우리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이면 언제 거요? 올해 거. 수익 비용이면 언제 거요? 내년 거. 지금 얘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차변에 무슨요? 임대료. 그 다음에 대변에 내년 거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년 거 먼저 받았다. 뭐라 그래요? 선수 수익. 그래서 거기 202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23년이 몇 달치예요? 2달치예요. 그러면 1200 곱하기 12분의 몇이요? 2. 내년 거 몇 달치요? 2달치. 그럼 얼마 나와요? 200. 그래도 수익 비용일 때는 언제 거 계산하라고요? 내년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200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외우실 분들은 외우세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박스 안에 보시면 9월 30일. 날짜 나오면 날짜 가서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 들었었죠. 일단 몇 월 며칠 가보세요. 9월 30일 가보세요. 그래서 일반전표 9월 30일 갔더니 여기 뭘로 되어 있죠? 미수금 되어 있죠. 뭘로 되어 있어요? 미수금.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000.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400. 그 다음에 아까 미수금 얼마 있었죠? 400 있었죠. 얼마 있었어요? 400.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라고 있죠. 이거 전자신고세액공제 저번에 한번 풀었었는데 어젠가 그저께 풀었었죠. 자비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풀었을 때에는 지문에 자비익이라고 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힌트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힌트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안 주더라도 우리가 기억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익 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세금 199만원. 왜냐면 차변과 대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설명은 드릴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어치 팔았다는 뜻입니다. 세금으로. 그 다음에 대급금이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총 얼마치 산 거예요? 세금으로 1,400. 그러면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기존에 못 받았었던 거 얼마 있었다고요? 400. 그러면 이제 200을 내야 되는 거죠. 원래 600이었는데 400 뺐으니까. 근데 200만 원 중에서 만 원은 전자로 신고했다 그래서 세금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200 내야 되는데 만 원 빼줬으니까 얼마만 더 내면 되죠? 199만 원. 근데 지금 내는 거예요? 25일 이내에 내는 거예요? 25일 이내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세금 안 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지급 세금이고. 여기 잠깐 보세요.
헷갈리시는 분은 요거라도 외워두세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무조건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이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은 고정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일단 요거라도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쉽게 나올 때는 얘만 나올 때 있거든요. 미지급 세금만 나올 때.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라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차입금하고 1월 31일인데 얘도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장기차입금 나오면 얘가 기억나야 돼요.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부채. 거의 장기차입금 나오면 시험 문제가 달러 아닌 경우에요. 달러인 경우에는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인데 그거 아니면 지금까지 다 유동성 장기부채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는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답은 차변의 장기차입금 4,500 대한.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양쪽에다가 거래처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4,500 여기도 대한.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5번은 자동입니다. 요건 외우세요. 뭐 외우시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자동결산 써드릴 때 항상 이렇게 써드리죠. 법인세는 밑에 있는 거예요. 재고자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 찾겠으면 컨트롤 뭐요? F. 이거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다 순서대로 제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은 여기 가서 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밑으로 쭉 내려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외우세요. 그래서 법인세 나오면 들어간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리세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선납세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선납세금 그대로 치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 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법인세 얼마라고 되어 있죠? 5,400에서 좀 전에 얼마 쳤어요? 3,600 쳤죠. 얘를 빼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800. 요 밑에 칸에다 넣으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못하시는 분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연습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예요. 얘는. 그래서 법인세 나오면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반복을 하세요. 법인세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밑으로 가요. 가갖고 선납세금 일단 쳐요. 그 다음에 계산기에서 법인세 치고 선납세금 뺀 다음에 나머지를 요 밑에 뭐예요? 넣어요. 그러면 끝. 그리고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어려운 거는 반복해도 기억날 확률이 낮은데 요 정도는 반복하면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뭐 완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왜냐면 금액은 항상 프로그램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원천징수.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두 번째 줄에 급여자료 입력하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인데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급여자료 입력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수당공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당공제. 요거 안 되면은 요 급여자료 입력은 틀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부할 때 비과세가 나오는데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는 프로그램에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식대. 그래서 식대는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가운전 보조금. 자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할 때.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육아수당.
육아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그래서 요게 좀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있는 거 보고 하세요. 있는 거 외우지 마세요. 없는 거는 외워야 되는데 있는 건 그냥 거기에 있는 거 써먹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 들어가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급여 자료 입력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이희민 씨 거 넣어야 되는데 항상 여기에 키포인트는 요 분이에요. 무슨 공제요? 수당공제.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수당공제 보시면 기본급 있으니까 여, 상여 없으니까 부, 직책 있으니까 여, 월차도 있으니까 여. 식대는 꼭 밑에 보셔야 돼요. 식대 거기 밑에 보시면 당 회사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한다,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 식사 제공하면 부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제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공 안 해야 여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시내교통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은 없는데 여기 보세요. 야간근로수당 부로 잡으시고요. 야간근로수당 힌트는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보면 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이 얼마래요? 210만원 이하인 무슨 직만 된다? 생산직만. 그래도 요건 외우지 마시고 여기 밑에 있는 거를 기억을 해서 그거 보고 된다 안 된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모든 수당은 월정액에 해당한다. 이거 안 바꾸면 틀립니다. 뭐에 안 바꾸면 틀리냐면 여기 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라고 되어 있는 거 앞에 여기 월정액이라고 보이세요? 요게 다 정기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모든 수당은 뭐라고요? 정기. 이 정기의 뜻이 뭐냐면 매달 준다는 뜻이에요. 부정기의 뜻은 뭐냐면 가끔씩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려요. 여기 보시면 딴 거는 다 정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가운전 보조금이 부정기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정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요? 거기 지문에 바꾸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별표 3개 치라 그랬냐면 어려워서 별표 3개가 아니고요. 놓칠 확률이 있어요. 저도 문제 풀어드리다 보면 빨리빨리 풀다 보면은 꼭 요거 놓쳐요. 왜냐면 10번 나오면 한두 번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안 만지면 되는데 거기 지문에 정기로 바꿔라 그러면은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좋은 문제예요. 이런 거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신경 안 쓰는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급여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부로 바꾸래요. 그래서 저희 좀 전에 부로 바꿨죠? 네,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월 달이래요? 4월. 그리고 며칠이라고 써있죠? 30일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4월 며칠이요? 30. 그 다음에 이희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400, 직책에 30, 월차에 60, 식대에 10, 자가운전 20. 그 다음에 국민연금 218700, 건강보험 163410, 16740,
39200, 336, 440, 33640인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거 여기 수단공제에서 이거 순서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위아래 보이세요? 요거 누르면 순서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순서하고 맞추실 분들은 요거 눌러서 바꾸셔도 돼요. 요렇게. 그러면 입력할 때 좀 덜 헷갈리긴 하겠죠. 근데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넣을 때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 누르셔서 맞춰 놓으면 나중에 등록할 때 어때요? 좀 덜 헷갈리긴 하겠죠. 그래서 요런 기능도 있다 라는 거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 전월 미완급색. 요 전월 미완급색이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요거는 이제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전월 미완급색은 누구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하는 거 몇 월이죠? 4월이죠. 그래서 4월 치고 엔터 치면 쭉 나오고 여기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몇 월이야? 몇 번이요? 12번에 써있죠? 전월 미완급이라고. 아까 얼마였어요? 12만 6천. 이런 것도 연습하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그냥 전월 미완급만 써주시면은 한 1점 내지 2점 정도는 줄 거예요. 이거 다 해서 5점짜리잖아요. 그러면 요거 넣어주시면 한 1점 내지 2점 정도는 줍니다. 그리고 세무는 회계하고 좀 다른 게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몇 점인지 모르지만 문제 3번하고 문제 5번은 분명히 적어 있어요. 부분 점수는 있어요. 왜냐면 하나 틀렸다 그래서 다 틀렸다 그러면 점수가 너무 많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 점수는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나 하나 틀리니까 빈 걸로 내버릴 거야 이래버리면 그냥 빵점 되잖아요. 근데 몇 칸이라도 채우면 부분 점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내가 채울 수 있는 건 채우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500번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별도의 소득이 없대요. 그 다음에 최수정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저기에다 또 밑줄 쳐주세요.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 그래서 부양가족 입력하고 그 다음에 월세주택 연말정산 그리고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총급여액 5천. 총급여액 왜 나왔냐면은요 월세 때문에 나왔어요. 월세는 얼마 이하요? 7천. 5천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저거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거 총급여액 안 주거나 무주택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의신청 걸으면 요거 모두 정답돼요. 그래서 내용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시험 볼 때. 일단 여기로 오세요. 사원 등록. 사원 등록으로 오는 이유는 거기 적혀 있어요. 지문에. 사원 등록 가라고. 그래서 사원 등록 가서 여기 최수경의 부양가족 뭐 하래요? 네. 입력하래요.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 가셔서 요거 넣어주셔야 됩니다. 한부모.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한부모에 해당한. 이런 거 잘 놓칩니다. 뭐 잘 놓치냐면 딴 거 잘 놓치는 게 아니고요. 본인 거 잘 놓쳐요. 그러니까 뭐 부녀자. 그 다음에 본인이 장애인이야. 그러면 장애인 체크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왜 잘 놓치냐면 본인 거 잘 안 내요. 시험에. 그래서 한부모 나오면 한부모. 그 다음에 부녀자는 이럴 때만 된다 그랬어요. 부녀자는 일단 3천만원 뭐요? 이하.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근데 이분은 일단 5천이니까 부녀자는 안 되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거기 우리 헷갈릴까봐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뭐에 해당한다? 한부모에 해당한다라고 거기 일부러 적어놓은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거 최수경님 되셨고 마우스 어디 갔냐? 아, 오타 났죠? 네, 시험 땐 그냥 해야 돼요. 네. 요렇게 되어 있으면 바꾸셔도 돼요. 거기 최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알바생이 넣다가 잘못 넣었나 봐요. 그럼 우리는 틀린 거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이거 분명히 사람들이 이의 신청 걸어요. 그러면 요 사람은 또 다 맞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건 아닌데 다 푼 다음에 문제 봤더니 요거 좀 이상해 그러면 체크했다가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의 신청 되거든요. 그럼 이의 신청 걸면 돼요. 그럼 이의 신청 걸면은 거기 협회에서 확인해서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요거는 모두 정답 이런 식으로 해줘요. 저도 예전에 한번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나와요. 모두 정답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인데 제가 아는 게 걸려갖고 또 운이라면 운인데 그때 또 한 분이 69점 맞았대요. 그래갖고 눈을 부릅뜨고 봤더니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 걸어서 그분 72점으로 붙었어요. 전산액이 1급이기는 해요. 2주 공부하고 붙었어요. 왜냐면 그분은 실무를 했었던 분이라. 그래갖고 전 접수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본인이 접수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연락 왔는데 69점이래. 그래갖고 알았다고. 한번 봤더니 제가 아는 게 보여서 해드리긴 했는데 거의 없어요. 한 진짜 1년에 한두 개? 얻는 거예요? 아, 부녀자하고 나오면 부녀자와 한부모가 가능한 경우 이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요때는 한부모만 해주시면 돼요. 한부모만 가능. 네. 그냥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분이 연봉이 3천이야. 그러면 이거 둘 다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만 체크하라고요? 한부모만. 두 개 다 체크하면 안 돼요. 두 개 다 해당되면은 한부모만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녀자는 50이고 한부모는 100이에요. 그래도 높은 거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되시는 분은 한부모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계존속 윤여선님, 63012202954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그 다음에 비속 최한나 170-203-3066-845 되셨죠? 뭐 요거는 이거 빼놓고는 특별한 거 없어요. 한부모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나오던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연말정산. 그 다음에 500번 최수정. 그 다음에 저기 월세 가셔서 이름이 홍현우님 7601 031062-873. 그 다음에 유형은 단독. F2 누르면 나와요. 면적은 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 그다음에 2022년 1월 1일, 12월 31일. 연간 월세액은 840.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국세청. 국세청 저거 때문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동그라미 치는 거냐면 의료비 넣을 때 국세청이냐 뭘로 잡을 거냐 요거 해야 되니까요. 일단 신용카드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2천만 원인데 안경 구입비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이중 공제되는 거 세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신용카드 교복 구입비,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 그러면 안경이면은 의료비잖아요. 양쪽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2천만 원 돼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는 100만 원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통시장 때문에. 전통시장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됩니다. 왜 되냐면 학원비는 안 되는데 그 카드 공제는 돼요. 교육비 공제는 안 됩니다.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고요?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그래서 현금 영수증에 얼마요? 120.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어디 갔냐? 여기 신용카드는 여기 있습니다. 42번. 그래서 42번 가서 카드에 2차, 직불에 100, 전통에 40, 현금 영수증에 12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라고 있으시죠? 얼마 있어요? 100만원. 그래서 100만원 그냥 하시면 돼요. 거기 밑에 있는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있죠? 요거는 보험료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실손 의료보험금은 어디에서 빼주는 거예요? 의료비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험료는 얼마 입력하시면 돼요? 100만원 넣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의료보험에서 빼줄 게 없는 게 뭐에서 받았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어디에서 실손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다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안 빼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 일반에다가. 그래서 보험료는 일단 일반에 100. 그 다음에 장애인에 얼마요? 200. 그 다음에 저축성은 안 돼요. 무슨 성은 안 돼요? 저축성.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반에다 100, 장애인에 얼마요? 200. 그 다음에 저축성은 안 돼.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부양가족 가셔서. 그래서 부양가족에서 여기에서 F2 최수정님. 그 다음에 국세청 한 건에 얼마요? 60. 어떤 거요? 아니다. 아이고, 시력보정용이죠? 50. 그래서 우리 시력보정용 안경 얼마까지 돼요? 1인당 1인당 50만원. 그래서 50만원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교육비 원격 대학 됩니다. 중국어 학원 안 돼요. 학원비는 누구만 가능? 미취학 아동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자격증 시험은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는 게 풀다 보면 나왔던 거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나왔던 거 또 나오고. 그리고 그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 거 안 틀리면 돼요. 처음 나오는 거는 맞출 확률이 반반이라. 그래서 교육비에다가는 여기 본인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200. 그러면 저기 최수정님 끝. 이제 윤여선님 할 거예요. 질병치료비 됩니다. 근데 이거 어디에다 그 질병치료비 돼요. 그 다음에 노인대학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뭐만 가능? 직계 존속은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 의료비는 여기 가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F2 윤여선님 국세청장 한 건에 100 얼마요? 20. 그 다음에 노인대학은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최안나. 그래서 교육비 되고 건강검진 됩니다. 건강진단비 돼요. 왜냐면 건강진단해야 우리가 병원에 갈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이제 정해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진단 말고 한 70만원 100만원 내고 돈 내고 하는 건강진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의료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가끔씩 그거 나옵니다. 본인 건강진단비 100만원 그거 돼요.
그래서 건강진단비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F2 누르시고 최한나 국세청장 한 건에 얼마 있었어요? 50.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교육비죠. 그래서 여기 취약전 아동 가서 얼마요? 5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말정산도 OX 싸움이에요. 이거 넣을 거냐 말 거냐. 네, 그것만 구별되면 위치야 한정되어 있으니까 위치는 거의 다 찾는데, 이제 시험 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여기는 그나마 좀 덜 헷갈리게 나왔는데요. 꼭 하나 내지 두 개 정도가 안 보던 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시험인지라. 그래서 그런 거 나왔을 때 내가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고민을 해서 그게 맞았나 틀렸냐, 요게 중요하긴 합니다. 시험 때에는. 그래서 마무리.